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죠. 그런데요, 어버이날이 있는 걸 싫어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고 여쭤봤더니 자식들이 딱 그날만 전화를 한다고요. 네. 사실 부모님께 효도하는 날은요, 어버이날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날이냐고요? 맨날이죠. 우리가 왜 맨날 효도해야 하는지 잠시 뒤에 국경 없는 부모님의 내리사랑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8일 금요일 뉴스파이터 60초 뒤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버이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 오면 더더욱 주목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바로 효녀. 그 효도를 잘하는 자식들이 주목을 받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주인공은 효녀 가수로 유명한 김혜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하, 네. 자, 이분이 사실 그 효녀 가수로 유명한데 지금 4남매를 둔 다둥이 맘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첫째가 딸이고 19살이고 둘째도 딸인 17살, 셋째와 넷째는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가복하겠습니다. 참, 와. 예. 지금 19살, 17살 첫째, 둘째는 이제 좀 청소년기이기도 하고 이제 성인이 이제 또 됐으니까 각자의 이제 길을 바쁘게 가고 있는데 셋째와 넷째 아들 아직 이제 10살과 12살이기 때문에 어버이날을 맞아서 굉장히 뜻깊은 선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로 다복할 것 같다는데 저 지금 안진용 기자님 지금 셋째 넷째인가 봐요. 저 사진이. 네, 맞습니다. 네. 워낙 이제 두 딸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20대 가까이 됐기 때문에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데 두 아들은 왜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엄마 옆에서 저렇게 어버이날을 깍듯이 챙겨주면서 무엇보다도 본인의 그 용돈을 지금 돈을 버는 나이가 아니니까 그동안 받은 용돈을 갖고 또 엄마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드린 걸 테니까 김혜연 씨 입장에서 얼마나 뿌듯할까 싶습니다. 세상에 참 자식 잘 키웠다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런데 3대 앞서 보니까 3대가 진짜 행복한 모습을 보내시는 것 같은데 김혜연 씨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막내가 지금 이제 10살 됐어요. 오늘 카네이션은 안 주고요. 셋째, 넷째가 오늘 편지랑 그 엄마 용돈을 챙겨서 주던데요. 기분 1,000만 원씩 주던데요. 지금은 우리가 사실 나이가 60부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청춘은 60부터야. 뭐 예전에 우리 마음만 돼도 부록의 나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랬잖아요. 네. 근데 어느덧 제가 50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80이신데 아직도 엄마 아버지 정정하시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후반전, 제목이 인생 후반전이에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노래 가사말 중에 이런 게 있어.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이제는 일어날 때다. 중년이면 청렬도 없나. 마음은 청춘인 것을.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힘든 부분에게 기운도 되고 또 내지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라면 엄마 지금부터가 청춘이야. 그런데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만 안진용 기자님 저렇게 밝은 모습만 보여주는 김혜연 씨 뭔가 몸이 상당히 아프셨다면서요? 뇌종양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 출연했던 어느 날 의사가 남편과 함께 불렀는데 그때 여러 증상과 함께 뇌종양이 있다는 얘기를 해준 겁니다. 아이고. 그때 머리에서 종양 2개가 발견이 됐는데 아이고. 혈관을 찾지 못하면 오늘 쓰러질지 내일 쓰러질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이게 셋째 아이를 낳은 직후기 때문에 아이들 특히 식구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직접 이제 유서까지 작성해 놓고 아이고. 시한부 삶을 거의 한 달 동안 살았다고 해요. 네. 사실 근데 김혜연 씨 같은 경우는요. 가족력이 있습니다. 외할머니 같은 경우도 직장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대장암 조직이 발견된 적이 있어서 부모님도 어버이날이 되면 꼭 모시고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위로도 아래도 가족들을 깍듯이 챙기는 분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이 뇌종양 소식이 더욱더 청천벽력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양지민 변호사님, 김혜연 씨에게 닥쳐온 시련은 이 건강 문제만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외에도 그 아버지께서 빚보증을 옛날에 좀 주셨다 아이고.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집안에 막 빨간 딱지가 붙고 이런 경험도 하셨다고 하고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뭐 화장품도 파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좀 어려운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돈을 벌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어렸을 때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 가수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이런 역경을 견딜 수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 효녀 가수란 타이틀은 어떻게 붙게 되었을까?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월세든 뭐 전세든 같이 살 수 있는 집 공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같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어요. 언니 아버지께서 뭐 본의 아니게 보증도 잘못 서시고 같이 사업하시던 분이 부도를 내고 이제 어디로 사라지신 바람에 식구들이 같이 모여 살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이제 다 뿔뿔이 살았죠. 식구들이 한데 모여서 같이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아버지 이름으로 처음으로 이제 집을 사드렸던 게 가장 큰 가수 시작하면서 큰 행복이고 기쁨이었죠. 오윤성 교수님, 정말로 힘이 들 때 기댈 수 있는 건 가족이다. 지금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통상 인간은 어린 시절에 있어서의 그 다양한 그 경험 이런 것들은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부정적으로 해석하느냐 하는 차이인데요. 네. 지금 이제 그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입을 꽉 깨물고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있죠. 뭐 자기 주위에 중요한 사람 100명을 놔두고 한 명씩 이렇게 제외시켜 나가면 결국 남는 것이 가족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본인이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온 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아니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이 김혜연 씨는 가수 데뷔를 어떤 인연으로 하게 됐을까요? 궁금합니다, 그게. 1992년에 댄스 가수로 먼저 데뷔를 했어요. 저분이 많은 분들의 그 등용문이었던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을 해서 인기상을 받으면서 대박 주목을 받은 사건, 거죠. 그래요? 네. 아. 그리고 1년 만에 원래는 댄스 가수를 준비하다가 트로트로 바로 전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허. 유명한 노래 있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그 뱀이다라는 그런 가사 노래가 있잖아요. 뱀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하. 중요한 건 이 노래 제목이 뱀이다가 아닙니다. 네. 참아주세요. 아, 그래요? 아무 데서나 이렇게 막 뱀을 마구잡이로 잡아드시면 안 됩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네. 이 가사가 너무 인상적이니까 제목을 뱀이다를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십니다. 대박 사건.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네. 뭔가 저런 또 어려운 시절 겪었으면은 카네이션을 늘 부모님께 달아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네. 누구나 다 그렇겠죠. 그런데 효녀 가수로 또 유명한 이분은요. 어버이날이 오히려 슬프다고 합니다. 네. 바로 가수 현숙 씨입니다. 아하. 현숙 씨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훌라 훌라 그렇죠. 훌라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 현숙 씨가 왜 슬픈 어버이날이냐라고 이제 물었더니 나는 지금 이제 효도를 할 수 있는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아이고.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니 이제 현숙 씨 하면요 늘 에너지가 넘치는 분인데 현숙 씨 안진용 기자 연세 나이가 좀 물론 이제 숙녀분께 참 죄송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올해? 이미 60대에 접어드셨고요. 대박 근데 사건이네요. 사실 효녀 가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로 7년 동안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간호를 했었고 이후에는 또 중풍으로 14년간 고생하신 어머니를 직접 손수다 모셨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두 분 다 떠내보낸 후에는 엄청난 그리움이 몰려온 거죠. 이걸 이제 선행으로 풀고 있는 건데 2004년 고향인 김제를 시작으로 해서 지난해까지요. 매년 1.5톤 규모의 4,500만 원 상당의 목욕차를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실 누군가의 손길이 없으면 목욕조차 하기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인데 목욕차를 기증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목욕, 씻겨드리는 그런 봉사활동도 해요. 세상에. 왜냐?
어르신들은 피부가 약해서 그냥 팍팍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닌데 본인이 20년 넘게 부모를 모셔봤기 때문에 어떻게 목욕을 시켜드려야 되는지 안다는 거죠. 아, 그것도 노하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아. 이게 16년 동안, 17년 동안 4,500만 원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부자여서 절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1년치 방송과 행사 출연료를 모아서 하는 거다. 남들보다 부자인 건 절대 아니다라고 세상에.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데 꼭 가족이 아니라 현숙 씨는 본인의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구도 본인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사랑을 나눠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해마다 돌아오는 어버이날, 5월이 가장 슬픈 달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숙 씨 오늘 또 어버이날이잖아요. 오늘은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요?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직접 한번 오늘 들어봤습니다. 목욕차만 갖다 드리는 게 일이 아니고 가서 직접 목욕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그걸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는 하지 못하게 됐고 나는 남들이 효녀 가수라고 해도 항상 나는 항상 아쉽고 그립고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엄마가 없어서 슬퍼. 그러니까 부모님 계실 때 더 잘할 걸 항상 아쉬운 어버이날만 되면 안 계시면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겠어. 한 번 가시면 영원히 볼 수가 없어서 계실 때 잘해야 될 것 같아. 이 다음에 내가 잘 돼서 잘할게. 그건 이미 늦는 것이고. 오윤선 교수님, 진짜 어버이 살아실 때 섬객이 다하라 딱 그 말이 떠오릅니다, 진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게 부모는 10자식을 거느리는데 많은 자식들이 부모를 케어를 해줄 수가 없다. 아하. 그게 사실은 이제 이 김현숙 씨 같은 경우가 특히 뉴스를 보게 되면은 가정 불화가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네. 현숙 씨죠, 현숙 씨. 현숙 씨, 예, 예. 네. 김현숙 씨 아니고 네. 이 현숙 씨 같은 경우. 그래서 자기는 어린 시절에 아마 이 집에서 그 남매가 12남매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12남매에다가 플러스 이제 부모까지 해서 한 방에 14명이 자가지고 이 이불이 모질라 가지고 자다 보면은 배가 이렇게 벗겨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 농사철에 모내기도 돕고 했는데 그것이 네. 오늘 자신이 이 건강을 유지하게 된 비결이다라고 현숙 씨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해마다 어버이날 되면 목욕차만 드리는 게 아니라 목욕 봉사도 하셨다는데 진짜로 이호영 변호사님, 네. 이웃집, 목욕탕 이걸 자주 찬다면서요, 평소에도? 네, 지금 뭐 현숙 씨 말에 따르면 본인이 이제 그 스케줄이 없을 때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웃집에 가서 밥을 먹고 어허. 그다음에 친한 그 동네 언니들과 이제 동네 미용실도 가고 이렇게 어찌 보면은 그 부모님의 빈 자리를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 사촌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 실제로 현숙 씨가 그 특히 모친이 사망을 하고 난 직후에는 너무 슬퍼서 본인의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집 앞에서 막 울고 그랬다는 아이고,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본인이 이렇게 이제 집 앞에서 울고 있으면 이웃이 와서 이렇게 슬퍼하지 말아라. 오히려 씩씩하게 살아야지 현숙 씨 어머니 아버지도 하늘에서 좋아하실 거다. 맞아요.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게 본인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었고 네. 결국은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이웃집에 가서 식사하고 아예 본인의 숟가락이 그냥 이웃집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 이웃 사촌과 함께 그러니까요. 그 따뜻함을 나누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각박한 세상에 정말 귀감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신데요. 그래서 탄생한 노래가 있답니다. 부모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탄생시킨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볶음밥은 보내드리고 혼밥을 자주 먹잖아. 함께라면 행복하죠. 김치볶음밥. 김치에 밥만 해서 볶아 먹는데 이웃집에는 이웃집 언니는 콩나물도 넣고 계란도 넣고 양파, 대파 여러 가지 그래서 그래서 맛있었거든. 그래서 형제가 많아요. 가족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을 그린 그런 노래거든.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 모습 아마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들도 흐뭇하게 바라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떠오르는 효녀 가수 계보를 잇는 분이 있다면서요, 김기경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지금 우주 대스타로 떠오른 네. 송가인이어라. 그래요? 네, 송가인 씨가 굉장히 어허. 효녀 가수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는 먹고 사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부모님을 이제 챙기거나 뭐 호강시켜드리지를 못했는데 네.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잖아요. 어허. 첫 정산을 받은 후에 어머님과 함께 18만 원짜리 풀코스 레스토랑도 방문을 하고요. 하하. 쇼핑하면서 이것저것 또 어머니께 사드리고 네. 용돈도 두둑하게 챙겨들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송가인 씨가 어머님을 떠올리면서 불렀다는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하리라. 오윤성 교수님, 시대가 변하니까 그 첫 월급, 처음으로 받은 돈으로 사드리는 물품도 바뀌는 것 같아요. 옛날엔 뭐 내복 사드리고 그랬잖아요. 빨간 내복 네, 사서. 빨간 내복을 네, 빨간 내복 사서 저도 드린 그 아하. 기억이 나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오디오 1등을 해가지고 상금을 한 3천만 원 정도 탔다 아하. 그럽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어머니는 이 송가인 씨 어머니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진도 식긴굿 전성 조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예술을 하는 분의 딸이니까 또 예술적 감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 상금 3천만 원을 어머니에게 이제 드렸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세금 떼고 다 드렸다는 거죠. 네. 그걸 갖다 이제 바로 모두 다 엄마 통장으로 다 야. 이제 넣어드렸는데 네. 어머니가 그냥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웃으시더라. 네. 그래서 이 상금의 용도를 효도에 본인은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글쎄 지금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효녀들만 있고 남들은 없어서 그게 좀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어버이날인데 오늘 그럼 안진용 기자님, 송가인 씨 어머님하고 이렇게 뭐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실까요? 어떻습니까? 힘드실 거예요. 아하. 왜냐면 네. 가장 바쁜 시기거든요. 아, 그래요? 통상적으로 5월, 그중에서도 어버이날은 트로트 가수들의 성수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 사실 송가인 씨가 이 미스트롯 통해서 스타덤에 오르기 전까지는요. 교통비만 겨우 받고 다닐 정도의 행사비를 받았는데 작년에는 한 행사비가 2,500에서 3천만 원 선까지도 대박 올랐었다고 사건이네. 하고요. 사실 근데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뒷말도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전까지 최고의 트로트 행사 가수로 꼽히던 장윤정, 홍진영, 남진 씨 같은 경우도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였는데 그래요?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얘기였거든요. 아하. 근데 요즘 같은 시기에 이렇게 행사가 줄어들면요. 이쪽에도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집니다. 행사 개수가 줄어들 만큼 최고의 스타들에게 주로 자리가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뭐 일각에서는 올해는 그럼 3천만 원 이상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항상 그렇지만 대체자가 생기면은요. 네. 그거에 따른 또 문제가 생기 마련인데 송가인 씨에서 올해는 또 다른 트로트 스타들이 여러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조금은 좀 평준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송가인 씨가 뉴스파이터 응원 메시지를 막 보내줄 것 같은 그런 막 환청이 들려요. 뉴스파이터 시청률 탑 찍어버려라잉! 뭐 이런 응원도 좀 보내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어버이날 이런 영상을 올리신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김기경 아나운서. 네, 오윤성 교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겠지만 이번에도 효녀 가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 보면서 저도 참 반성을 하게 되네요. 아, 이게 그래요? 효남은 네. 없네요. 어디가나. 네. 예, 바로 가수 인순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 네네. 네, 인순이 씨가 본인의 SNS 채널에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요. 자신의 딸과 함께 아버지라는 곡을 듀엣으로 불러서 영상을 게재를 했습니다. 어허. 예, 그러니까 이 딸도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고 그러네요. 이 아버지라는 곡을 부르면서 인순이 씨도 효도를 한 격이 되겠죠. 효의 대물림이네요, 네. 진짜. 근데 인순이 씨도 결국엔 딸이 효도를 그러네요. 하네요. 그러네요. 네, 그 영상 한번 함께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줘
저 노래는 제가 한번 불러보려고 시도는 옛날에 해봤는데 정말 어려운 노래인데 정말 잘 부르네요. 딸 박세인 씨도. 네, 그런데 저 노래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 노래 제목이 그 아버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실제로 그 노래 안에 들어가 보면 아버지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나온다 아, 그래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인순이 씨의 그 탄생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뭐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사실 그 인순이 씨가 아버지나 엄마라고 하는 그 얘기만 듣는다 하더라도 이제 가슴이 먹먹해서 사실은 저 노래를 부를 생각 때문에 녹음을 하기 전까지 도망 다녔다 그래요. 그 얘기를 하기 싫어서. 그래서 결국 이 가사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빼는 조건으로 녹음을 마쳤다라고 하는데 유전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전 세계 어느 인종들도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마예요, 마. 엄마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라고 하는 자기를 10달 동안 그 뱃속에서 보관을 해주면서 길러준 그 대상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더 강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저 인순이 씨에 있어서 어떤 그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왜 인순이 씨에게는 저 아버지란 단어가 듣기만 해도 먹먹한 단어로 다가옵니까? 인순이 씨가 1957년생이에요. 한국 전쟁 끝나고 4년 후에 태어났는데 주한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과 어머니 남겨두고 아버지가 돌아가 버린 거죠. 아이고. 그래서 자라오는 내내 아버지에 대한 원망, 외모에 대한 차별, 정체성 혼란, 홀어머니의 딸로서 다뤄온 슬픔들이 계속 얼룩이 져 있을 수밖에 없고요. 가수 데뷔 이후에도 심지어 TV에 출연할 때 이 곱슬머리를 가려야 되는 많은 차별로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노래가 더욱더 먹먹한 이유는요. 그리고 인순이 씨가 아버지라는 가사를 쓰지 않는 이유는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먹먹해오네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가 계신다는 게 얼마나 우리는 진짜 행복한 거고 호강입니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양진민 변호사님, 요즘도 물론 그게 아예 없지는 않지만 그런 뭐 어떤 저기 차별적인 시각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심했을까? 혼혈로 태어난 딸. 얼마나 심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힘든 어린 시절을 좀 보내신 것 같아요. 인순이 씨가 이제 그 태어나서 한 번도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데 사실은 어린 시절에 그 미국에 계신 아버지와 편지를 몇 번 주고받은 적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 아버지가 미국으로 와라 라면서 이제 미국행 제안을 했는데 인순이 씨는 본인의 옆에 있는 이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머니를 생각해서 이제 거절을 했고 이게 내 운명이라면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에 학교를 가는데 버스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가야 되는 거리래요. 버스를 타고 1시간이면 굉장히 먼 거잖아요. 그런데도 차비를 아껴서 본인이 걸어 다녔다라고 하고요. 그 돈을 아껴서 버스 요금을 아껴서 어머니에게 뭔가를 사드리기도 했는데 그때 그렇게 너무 기쁠 수가 없었다라면서 그렇게 선물을 들으면 엄마도 나를 붙들고 울고 나도 엄마를 붙들고 울고 그 정말 어린 시절을 힘들게 보낸 만큼 조금 엄마라는 그 존재가 굉장히 애틋할 것 같습니다. 인순이 씨에게는 그럼 엄마라는 존재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엄마에 대한 노래를 한다 그래서 좀 부담스러웠어요, 맨 처음에요. 예. 네, 왜냐면 아버지란 노래를 하면서도 그렇게 울었는데 근데 불러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녹음실에 가서 이제 처음 이제 노래를 부를 적에는 이제 그 곡을 이해하기 전에 부를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2번, 3번 부르면서 이 노래를 더 이해하게 되고 제 것이 되니까 노래를 못 부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중간에 노래하다 나왔어요. 난 알고 나만 사랑했던 나 이호영 변호사님, 네. 부모 마음은 역시 부모가 돼봐야지 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렇게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찡한 그런 사연을 가지고 살아온 인순이 씨가 자식 농사를 정말 대박으로 잘 지었더라고요. 지금 아까 뭐 화면에도 나왔지만 엄마와 함께 노래를 불렀던 그 박세인 씨가 네. 4개 국어에 능통한 이제 대박, 엄친 딸인데 진짜예요? 대학이 와. 어디냐면 스탠포드 대학을 와. 나왔고요.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박 사건.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 정말 그 준재들이잖아요. 영재들 사이에서 학점 따기가 정말 어려웠을 텐데 저는 약간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이렇게 학점 경쟁이 치열한 그것을 뚫고 수석 졸업을 한 것도 모자라서 또 졸업 후에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또 세계 최고의 회사에 입사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회사를 퇴사해서 본인이 직접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힘들고 아픈 기억도 있고 또 그런 시간도 지내오신 만큼 앞으로 따님과 정말 이제 행복만 가득하실, 행복 만땅 되시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뉴스파이터도요. 여러분은 로또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김경 아나운서. 네, 경남 창원에서 20년째 부부 생활을 이어오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벌이가 없었다고 하고요. 아내는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노점상으로 운영한 수입 그리고 일부 보험금을 가지고 이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부부에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어허. 작년 1월에 네. 로또 1등에 당첨이 되면서 어허. 7억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한꺼번에 받게 됐습니다. 야, 이제는 그러면 7억 8천 1등 안지영 기자님 불행 끝 행복 시작이겠네요. 이 부부에겐. 그런데 이 부부한테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어허. 다름 아닌 아내가 로또 1등에 당첨된 남편을 살해한 겁니다. 아이고. 이 사건은 작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19년 12월 창원시 성산구의 주택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아내가 자신의 언니와 남편이 집수리 문제 등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남편이 자신의 상의도 없이 몰래 대출을 받아 땅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말다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아이고. 근데 그 와중에 아내가 남편이 다용제실에서 둔기를 들고 나와 아내를 위협했고요. 아내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 둔기를 빼순 후 남편의 머리를 가격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아이고 세상에. 물론 순간적으로 남편이 공격을 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랬다면 그럼 그때 딱 참으면 됐잖아요. 안지영 기자님. 그런데 아내는 폭력을 멈추지 않았거든요. 아이고. 한 차례 가격으로 쓰러진 남편의 머리를 20차례 더 가격을 했습니다. 세상에 오윤성 교수님 이 말로 하기가 진짜 끔찍합니다. 근데 이제 20차례 정도 가격을 했는데요. 더욱더 이제 충격적인 것은 이제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원들이 와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쓰러져 있는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너 때문에 내가 지난 1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 아이고. 그러면서 다시 둔기를 가지고 누워있는 그 남편을 폭행을 하려고 해서 거기에 있는 그 구급대원들이 이를 제지하니까 내 눈이 돌았으니까 건드리지 말라.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남편은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유 세상에. 그런데 안진영 기자님 그 남편을 향해 쓰러져 있는 남편을 향해서도 재차 달려들면서 너 때문에 1년 동안 힘들었다? 아니 근데 로또에 당첨됐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말을 쏟아내는 걸까요? 로또 당첨 이후에 자신을 무시하는 남편의 언행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었다고 아이고. 하고요. 심지어 자신의 낮은 학벌을 무시하고 심한 폭언을 일삼았고 게다가 친정어머니도 공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일 때문에 남편에게 앙심을 품게 됐고요. 행운인 줄 알았더니 로또 1등이 결국은 불행의 씨앗이 되곤 만 거죠. 물론 이 부분은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물론 저 아내분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저 아내분의 주장이 맞다고 가정한다면 오윤성 교수님 남편분은 조금 좀 다정하게 대해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통상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굴러 들어온 커다란 돈은 불행을 묻혀서 들어온다. 아하.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 로또 당첨에 1등에 당첨이 되면 바꾸는 게 3개가 있다 그래요. 집하고 차하고 배우자. 아이고.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거 유사한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당첨된 그런 1등이 된 사람이 다시 망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통상 통계적으로 한 3년에서 4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그래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돈을 많이 갖게 되면 상당히 교만해진다는 거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이 여성, 자기 지금까지 힘들게 같이 살아왔던 그 아내가
학벌이 낮다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비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친정 어머니 즉 자기 장모에 대해 가지고도 상당히 좀 무시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지난 1년 동안 내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식으로 살인 사건이 발생되는 것은 정말 이건 또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끔찍한 사건으로 남편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어요. 이제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사과하고 싶어도 사과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 사건 재판에 넘겨지게 됐죠, 이호영 변호사님. 네, 결국 남편이 지금 뭐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아내는 이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네. 실제로 재판을 받으면서 아내는 정당방위였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본인이 원래부터 이 남편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편이 오히려 자신을 둔기를 들고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방어 행위를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둔기를 빼앗아 휘둘린 것은 맞지만 어쨌든 본인은 이건 정당방위였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제 형을 감경 또는 면제 받으려고 좀 시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양지민 변호사님. 물론 방어 행위라고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모든 걸 잘못했다고 재판장 앞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아내의 행동을 재판부 역시도 뭔가 본인을 정당방위하기 위한 그러한 방어 행위로 보지 않았는데요. 네. 일단은 재판부가 판단하기로는 남편이 먼저 둔기로 아내를 때리려고 한 행동은 있었지만 이것이 실제로 아내의 그런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아하. 봤습니다. 특히 또 둔기를 아내가 빼앗아서 그 경찰에 신고도 없이 남편을 계속해서 때렸거든요. 네. 그러한 점과 그리고 남편의 움직임이 멈췄으면 본인을 사실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면 그 행동을 멈췄어야 됐는데 멈추지 않고 남편을 이불로 덮고 얼굴을 덮어서 계속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아하. 이런 걸 본다면 재판부는 이거는 방해 의사라기보다는 본인의 분노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뭐였을까요, 이호영 변호사님? 징역 12년을 선고했어요. 네. 다시 말해서 정당방위 주장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재판부가 이제 판결문에서 어떻게 설시를 했냐면 이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그리고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해서 법적 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한 점, 그리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받은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이제 이유를 들어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설시를 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말다툼 중에 격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하나 좀 참작 사유로 들었고, 네. 그리고 현재는 어쨌든 잘못을 뉘우치고 또 하나는 범죄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원래 이러한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도 선고될 수 있고 또 범행 수법이 대단히 잔혹한 경우에는 20년 이상 선고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12년이라는 형을 선고한 것은 나름의 그런 참작 사유도 좀 반영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가 정신적 고통이 컸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때의 분을 참으면 100일의 근심을 피할 수 있다는 말도 또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 맞아서 반가운 얼굴이 또 찾아왔습니다. 김경 아나운서. 네, 지금 EPL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뭐 군사훈련 받는다고 그것까지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역시나 정확하게 알고 네네. 계시네요. 맞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서 제주도에 가 있었는데요. 아하. 오늘 오전에 이 군사훈련을 모두 마치고 퇴소를 했습니다. 벌써 3주가 지난 거예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시간 정말 빨리 가죠. 이렇게 팬들도 나와서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아쉽게도 이 해당 수료식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다고 아하. 합니다. 네. 근데 이호영 변호사님, 네. 손흥민 선수 군대 면제 받았는데 어떻게 왜 또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군대 면제가 아니라 병역 특례를 받은 거고요. 그래서 2018년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금메달을 따서 그랬었죠. 이제 병역 특례를 받았는데 이 특례의 내용은 뭐냐면은 체육 요원으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육 요원으로 편입이 되면 이제 3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치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일정 기간 봉사활동 544시간의 그런 봉사활동을 이수하면 네. 병역의 의무를 다 하는 것으로 네. 이제 보는 것이고요. 이렇게 네. 병역 특례에 따라서 지금 3주 군사훈련을 마친 것입니다. 아하.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이 전역을요. 국내 팬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 계신 분도 상당히 간절히 기다렸다면서요, 안지윤 기자님? 바로 영국입니다. 아하. 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영국 리그도 중단이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군사훈련 받는 동안에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화제가 됐습니다. 어허. 일거수일투족이 대체 어떻게 화제가 됐을까 궁금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예, 영국 매체의 더선은 이렇게 보도를 네. 했어요. 손흥민이 손에 총을 듣고 방탄모를 썼다. 이거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아하. 영국은 징병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네요. 아. 그러면서 이제 골망을 가르던 손흥민이 지금은 진짜로 총 쏘는 모습을 배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국 축구 스타는 화생방 훈련이라 부르는 최루탄 가스에도 노출이 된다라고 해서 네. 우리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자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건데 이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신기한 광경인 또 거죠. 걱정될 거예요. 세상에 우리의 소니 영국 분들은 소니 애칭 부르잖아요. 소니가 화생방 최루탄가스에 노출된다고 어머 어떻게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김기아 아나운서 네. 영국의 누리꾼들이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있다면서요. 또. 예, 우리가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이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저 때까지만 해도 번호로 불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손흥민 선수는 방탄모에 136번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136번 훈련병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렸을 텐데요. 네. 그런데 이 방탄모를 보고 영국의 팬들이 아니 왜 136번을 줬어? 7번을 줘야지.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네. 이제 등번호가 손흥민 네. 선수가 7번이기 때문에 네. 이런 유머스러운 댓글을 남긴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요. 방탄모가 지금 왼쪽 가슴에 번호랑 다른데요, 지금. 예, 유니폼이랑 또 이제 방탄모의 번호가 차이가 좀 있어요. 유니폼은 139, 네. 방탄모는 136이라서 아니 왜 저게 또 다르지?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손흥민 선수 퇴소했는데 지금 이런 영광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지윤 기자님. 네, BBC가 선정한 올해 프리미어 골로 손흥민 선수의 골 장면이 선정이 됐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해 12월이었죠. 손흥민이 번리전에서 70m를 드리블해 가면서 골을 시키는 그 바로 장면. 네. 이게 팬들의 투표에서 28%의 표를 몰아받으면서 아하. 올해의 골로 뽑히게 된 겁니다. 저는 저걸요 SNS에서 정말 한 수십 번은 본 거야. 볼 때마다도 대단하다 생각 드는데 김경 아나운서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저녁 했으니까 바로 영국 가서 그냥 팀에 복귀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가 바로 이제 복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복귀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몸을 천천히 만들어가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아하, 그리고 또 2주간의 또 자가격리는 또 지킬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총 쏘는 모습, 잘 쏘네요. 바른 자세로, 네. 사격 1등 했답니다, 네. 자, 손흥민 선수 응원하고요. 자, 뉴스파이터 한 주간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